여러분, 매일 아침 그 날씨 앱 켜실 때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 비올 확률이 높으면 우산 챙기고 맑으면 가볍게 입고 뭐 그런 거죠. 맞아요. 되게 직관적인 인과관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앱을 딱 켰는데 화면에는 눈이 막 내리고 동시에 허리케인이 몰려온다고 뜨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자외선 지수는 또 최고조라서 쬐약볕이 내리쬐고 있다고 뜨면 어떠시겠어요? 당장 앱 지워야죠. 고장 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고장났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할 최신 시장 데이터들이 정확히 딱 이렇습니다. 아, 거시경제에는 지금 막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 특정 기술주에는 되게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은 지금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강북의 어느 특정 지역은 막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뭐 단순히 상승한다 아니면 하락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뉴스에서 막 쏟아내는 그런 건조한 숫자들 있잖아요. 코스피가 몇 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거요. 네, 어느 동네 아파트 값이 뭐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파편화된 정보를 넘어설 겁니다. 도대체 이 숫자들 이면에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저 멀리 중동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이 어떻게 서울의 아파트 대출 규제랑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강제 재편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5,583.25로 마감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0.48% 하락했죠. 얼핏 보면 그냥 소폭 하락했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좀 뜯어보면요. 오늘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거의 진짜 숨이 막히는 하루였을 겁니다. 하필 오늘이 그 이른바 내마녀의 날이었거든요. 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주가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다 겹치는 날입니다. 보통 경제기사 보면 그냥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건 그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기계적인 원리란 말이죠. 그렇죠. 파생 상품 만기일이라는 건 결국 기관이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걸어둔 엄청난 규모의 베팅을 오늘 당장 청산하거나 아니면 다음 달로 넘겨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고 나쁘고 한국 경제가 튼튼하고 아니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전혀요. 그냥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이 수조 원어치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토해내거나 사들이는 거죠. 펀더멘털이랑 무관하게 수급의 강제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날이군요.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인 최악의 트리거가 오늘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바로 미국과 이란 충돌이라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이라는 그 기계적 매도 압력 위에 전쟁이라는 심리적 공포까지 엎친 데 덮친 거네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외국인들의 역대급 엑소더스입니다. 진짜 역대급이었죠.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2.3조 원을 대다 팔았어요. 2천억도 아니고 2조 3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여기서 상황을 더 극적으로 만든 지표가 또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보셨어요? 네, 무려 14.7원이나 폭등해서 1,481.2원까지 치솟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던진 이유가 단순히 그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 환율 때문인가요?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원화라는 위험 자산으로 표기된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자본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 즉 달러로 피신하게 됩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딜레마가 발생해요. 가령 어떤 외국계 펀드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가가 전혀 안 떨어지고 그대로라고 쳐보죠. 네, 주식 자체는 손해를 안 본 상태요.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80원으로 10% 이상 폭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그냥 10% 이상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환차손이군요. 맞아요.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연타한 결과가 오늘의 2.3조 원 매도 폭탄인 거죠. 한국 기업들의 미래가 어두워서 던진 게 아니라 철저히 거시적 지표에 연동된 자본의 대피였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약간 미스테리에 가까운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외국인이 패닉에 빠져서 던진 이 2.3조 원의 물량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히 2.3조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그대로 다 받아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과거의 한국 증시였다면 어땠을까요? 외국인이 조 단위로 던지면 지수가 막 3, 4%씩 폭락하고 개인들도 공포에 질려서 같이 던졌을 텐데 말입니다. 이번엔 거대한 방어벽을 세운 셈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지점이 오늘 시장 데이터가 보여주는 아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또 되게 스마트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스마트해졌다는 건 그 외국인 매도가 단순한 이벤트성이라는 걸 간파했다는 건가요? 네. 이게 기업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환율이나 파생상품 만기 같은 일시적 이벤트에 의한 기계적 매도라는 걸 안 거죠. 우량주를 바닥에서 주울 기회로 본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이 방어벽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환율 1480원대라는 건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급의 극단적인 수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긴 합니다. 개인들이 현금을 동원해서 댐을 막아섰지만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돼서 환율이 막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결국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충분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시장 심리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이 방어선을 쳤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떤 섹터로 쏠렸느냐를 분석하는 거죠. 아, 맞아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터로 이어지네요. 제가 오늘 자료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네, 오늘 코스닥 움직임이 진짜 특이하긴 했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2.3조 던지면서 피바다가 됐고 환율 폭등하고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가 폭락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1188.40으로 오히려 1.02%나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개인과 외국인이 도합 1조 원 넘게 돈을 뺐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나홀로 2,47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기관이 아주 강하게 베팅을 했죠. 대체 기관은 이 거시적 공포 속에서 뭘 믿고 코스닥 상승에 베팅한 겁니까? 그 해답은 자료에 언급된 미국 오라클의 실적 호조라는 키워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거시경제 공포를 그냥 짓누를 만큼 압도적인 마이크로 단위의 성장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거대한 파도를 고작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의 실적이 막아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게 고작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가 아닙니다. 오라클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현재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테마가 뭔지 아시죠? AI 인프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라클이 깜짝 실적을 냈다는 건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쏟아붓는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가 전혀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제공한 겁니다. 아, 기관 투자자들의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오네요. 네, 생각해보세요. 금리 오르고 유가 폭등하면 일반 소비재나 전통 제조업은 당연히 타격을 받죠. 하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중동의 전쟁이 나든 환율이 폭등하든 AI 서버 구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그냥 뒤처지고 기업 존폐가 걸려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AI 투자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필수 방어 비용인 거죠. 아,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반도체 장비, 부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실적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관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실적이 100% 보장되는 AI 밸류 체인으로 자금을 도피시킨 겁니다. 위험 자산에 베팅한 게 아니라 혼란 속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를 찾아간 셈이죠. 와, 기관들의 이런 행보를 보니까 오늘 급등한 또 다른 섹터들이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에너지랑 방산주도 엄청나게 불타올랐잖아요. 네, 원유 가격 급등이 기폭제가 됐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7.94달러로 무려 5.38%나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유가가 5% 넘게 오르는 건 진짜 엄청난 충격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방산주와 에너지주 급등 역시 앞서 말씀드린 AI 기술주처럼 철저한 리스크 헤징 메커니즘으로 움직인 결과예요. 아, 미국과 이란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를 낳으니까 유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스마트머니는 공포에 질려서 그냥 도망치는 대신에 국방 예산 증가가 확정적인 방산주,
그리고 유가급 등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정유, 에너지주를 싹쓸이하면서 포트폴리오 손실을 방어한 겁니다. 결국 코스닥 기관 매수세나 방산 에너지주의 급동은 전부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극단적 쏠림이었네요. 거시적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확실한 실적이 있는 곳으로만 돈이 피신을 간 거니까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깊숙한 곳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 되게 영리하게 인플레이션이랑 전쟁 리스크를 헤징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체감 경제의 핵심이죠. WTI 원유가 87달러를 돌파하면서 5% 폭등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의 부활을 알리는 시그널이잖아요. 기름값 오르면 물류비 오르고 물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와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면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거대한 악재로 둔갑해 버리거든요. 네,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2.5%가 견딜 만한 숫자일 수 있는데 수십억 단위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하는 고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부동산 시장을 아주 꽉 쥐고 있죠. 통계가 그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료를 보면 강남 3구 아파트 평당가가 불과 1년 새에 12%나 급락했습니다. 20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말 그대로 실종됐고요. 게다가 이 차가운 냉기가 강남을 넘어서 마포, 용산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수준을 좀 넘어선 거 아닙니까? 네, 심리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 물리적 한계를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입니다. 아, 정부가 대출을 아주 강력하게 옥죄고 있다는 거군요. 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쉽게 말해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게 DSR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60, 70%까지 주담대 되게 쉽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내 연봉의 40%를 넘으면 시스템에서 대출 승인 자체가 거절됩니다. 금리가 2.5%라는 건 대출이자가 여전히 꽤 높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20억짜리 강남 아파트 사려고 10억을 빌리려 해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연간 상환액이 급증하죠. 웬만한 고소득자 아니면 DSR 40% 한도에 걸려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는 유동성 자체가 원천 차단된 거죠. 이걸 증명하는 선행 지표가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입니다. 아,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해서 94.4 기록했던 그 수치요? 네, 기준선인 100을 밑돈다는 건 아파트를 다 지어놔도 사람들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지 못할 거라고 건설사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금리와 규제가 돈줄을 말려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기이한 현상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강남이랑 한강벨트는 규제랑 고금리에 쥐눌려서 막 12%씩 폭락하고 얼어붙었는데 서울 중구, 성북구 등 일부 강북 지역은 오히려 0.27%가 올랐어요. 되게 대비되는 수치죠? 흔히 언론에서는 강남 누르니까 다른 것이 튀어오른다고 풍선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풍선이 아니라 불타는 건물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비상구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몰려드는 현상에 가깝지 않나요? 비상구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사들이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 노리는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죠?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뛰어든 30대 실수요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 비상구로 몰아넣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6억 원 이하라는 가격표입니다. 6억 원이요? 아, 그 철통 같은 DSR 규제랑 연관이 있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잡겠다며 고가 아파트 일반 대출은 꽉 막아놨지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은 예외적으로 열어두었거든요. 없이 거기로 다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굳이 지금처럼 금리 높고 불안한 시점에 집을 사라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기다릴 수 없는 전세 시장의 역학이 등 떠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금리 때문에 매매 수요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집 안 산 사람들은 어딘가 살아야 하니까 필연적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게 되죠.
전세 수요가 폭증하니까 전세값이 무섭게 오르는 거군요. 네, 금리는 안 내려가고 전세 보증금은 계속 오르고 내 연봉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이 오잖아요. 30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값 폭등에 밀려 서울 밖으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정부 저리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6억 원 이하 강북 중저가 단지라도 잡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와, 그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되게 씁쓸하네요. 정부는 가계부채 줄이려고 대출 규제한 건데 상단은 얼어붙게 만들면서 가장 취약한 30대 실수요자들의 영끌 매수세를 하단 시장으로 맹렬하게 집중시키는 촌극을 만들어냈군요. 네, 의도된 정책 결과라기보다는 강력한 규제가 나온 역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완벽한 평행이론입니다. 평행 이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죠? 두 시장 모두 거대한 거시적 폭풍우 속에서 자본의 극단적인 생존 본능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주식시장 기관 투자자들은 전쟁과 금리 리스크 피해서 철저하게 실적 보장된 AI 인프라, 에너지 방산주라는 안전한 틈새로만 자본을 밀어 넣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30대들도 전세난과 대출 규제를 피해서 유일하게 허락된 6억 원 이하 비상구로만 몰려들었고요. 맞습니다. 결국 자본은 규제와 리스크가 아무리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도 물처럼 가장 저항이 적고 유리한 틈새를 찾아서 필사적으로 흘러간다는 걸 이 수치들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대한 태풍과 한국 정부의 대출 규제라는 인위적 장벽이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풍산효과니 떨어지는 칼날이냐는 수사로 넘길 게 아니라 그 안에 작동하는 자본의 논리를 꿰뚫어보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방송 끝난 후에도 곰곰이 씹어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본이 어떻게 각자도생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수조 원의 거대 자본은 끝없는 빅테크 AI로 숨었고 평범한 30대들은 생존을 위해 6억 원 이하 정책대출 비상구로 몸을 던졌죠. 정말 양극단의 생존 게임이었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이런 극단적인 자본 쏠림, 위로는 초고성장 AI만 살아남고 아래로는 정부 규제 틈새를 노린 6억 이하 부동산만 거래되는 이 서바이벌 게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뉴노멀로 굳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렇게 되면 시장 판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우리가 과거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중산층의 표준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적당히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고 적당한 대출 받아서 평범한 중형 아파트 사고 서서히 자산 불려나가는 그 안전한 플랜 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목표였죠. 그런데 수십조 원을 굴리며 AI 시대를 주도하는 승자이거나 아니면 촘촘한 대출 규제 아래에서 간신히 정책 자금 받아내는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중간에 위치한 전통적인 중산층의 자산 증식 공식은 이대로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묵직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앞에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